정치와이드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상훈입니다. 국회가 코인 투자 논란 속에 탈당을 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도 김 의원의 의원 자격을 문제 삼는 입장이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친노 인사인 조규석 교수, 조국 전 장관과 딸 조민 씨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 전 장관이 만약에 총선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남겼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보시죠. 자, 정치와이드의 첫 번째 이슈 제목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남국 안산 사무소에 추전. 그러니까 나타난 게 기사가 됩니다, 요즘에. 어디 있는가 맨날 물어보죠, 다들. 근데 나타났다. 이런 모습이 있고요. 이런 가운데 국회 윤리특위 징계 논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시작됐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설명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정당들의 논평도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출석 문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출석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을 강제 출석시킬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그럼 징계 수위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리특위에서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걸요?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다해야 할 김 의원은 정작 모습마저 감춰버린 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와 공직자의 수준을 처참하게 떨어뜨린 김 의원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 보건대 김남국 의원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가 결정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나타나지 않고 있죠. 국회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디 지역에 있는가 했는데요. 지금 지역구인 안산 사무소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진으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 민주당 내에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저는 좀 문제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 생활을 하고 있고 또 국회의원들에 대한 어떤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근본적으로 져버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또 하나요.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요. 패널 네 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OX 팻말 보이시죠? 지금 영상에서 확인해봤죠. 위철한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재명 대표와는 깊은 인연이 있다고 그래요. 사법연수원 동기. 그리고 오랫동안 알던 사이고요. 같은 법조인으로. 그리고요. 이 윤리심판원에 임명을 한 게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께서 김남국 의원의 의원 자격에 문제가 많다라는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거든요. 자, 이쯤 되면 질문 나갑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손절을 하는 시그널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O, 이건 그렇게까지 볼 거 아니다 하시면 X를 앞에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홍석준 의원님, 정미경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박원석 전 의원님은 O, 이건 시그널로 봐야 된다. 손절 시그널이다. 반면에 김현정 위원장께서는 이건 그거 아닌 것 같다. 유일하게 혼자 X를 선택해 주셨는데 일단 그러면은요. 네 분 중에 박원석 전 의원님 O를 고르셨거든요. 예. 자, 그럼 어떤 판단을 통해서 이건 손절 시그널로 보셨나요? 그러니까 최소한 교감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당의 윤리심판원장이 물론 당원은 아니고 외부에서 위촉된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민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저런 입장을 정치적인 입장을 내놓는다는 거는
어느 정도 당 지도부나 당 주류의 분위기하고 이게 이제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고요.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당의 어떤 일반적인 주위의 분위기도 궁금하지만 사실은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사실 궁금하거든요. 당 윤리심판원장이 일반적인 분위기도 있겠지만 주되게는 당 지도부,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소통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제 김남국 의원은 더 이상 민주당 의원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이제 7인의 멤버였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지난 대선 때 뭐 수행실장을 했던 그렇습니다. 항상 옆에 있었습니다. 아주 측근 의원이기 때문에 과연 손절할 수 있겠냐 이런 그 관측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김남국 의원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났고 누가 봐도 의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뭐 우회적으로 어쨌든 당 지도부 혹은 이재명 대표의 의사도 저런 윤리심판원장의 그 메시지 행간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저렇게 의원 자격 문제 있다까지 나온 걸 봐서는 이건 분명히 손절 시그널로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자, 이번에는 김현정 위원장은 유일하게 아니라고 X를 고르셔주셨어요. 어떤 생각이신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윤리심판원은 최고위원회로부터 독립된 이제 독립적인 기구이고요. 그거에 이제 위원장이 본인의 이제 의견을 저는 제시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 의식은 같이 그 공유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뭘 이렇게 교감을 했다, 뭐 서로 이렇게 논의를 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뭐 이 그 보도가 있은 이후에 즉시 당의 진상조사단도 꾸리고 또 윤리감찰도 지시하고 또 당 그 국회 윤리특위에도 제소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진행된 것인데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보고 있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도. 그 와중에 이제 뭐 그 법적인 의혹에 대해서는 다 부정하고 있지만 그 뭐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 뭐 상임위 시간에 코인 거래를 했다라든지 뭐 단기간에 고액에 그것도 알뜰코인이라고 하는 작코인에 대해서 고액의 투자를 하고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또 많은 이익을 본 것에 대한 국민적인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그런 비판의 지점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당도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엄중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일반적인 시각에서 본인의 생각을 담아서 전달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재명 대표는 김남국 의원 제명 뭐 이런 얘기 주장이 나오잖아요. 요즘에요. 당 안팎에서 그렇고 뭐 특히 여당에서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하고 있지 않다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아직 뭐 저도 그 속도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당연 윤리특위에 오늘 제소해서 오늘 첫 번째 전체 회의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저는 그 관련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지금 2주 넘게 지금 지금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저는 이제 그 정상적인 이제 의정 활동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보고 뭐 본인도 휴가원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비선거 업비트로부터 관련 자료들 다 받아서 저는 윤리특위라든지 또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해서 그 자료들을 소명할 자료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자숙의 시간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아까 우리 변재일 위원장께서 잠깐 영상에서 나왔는데 윤리특위가 열리면 반드시 그 출석해서 그렇죠. 소명하게 돼 있잖아요. 법적인 것들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은 뭐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니까 거기서 다투다 하더라도 이 그 국민적인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자금의 출처라든지 뭐 거래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초기에 본인이 분절적인 대응을 통해서 의혹을 더 키운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윤리특위에 반드시 출석해가지고 그 정리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홍석준 의원님도 역시 뭐 오인데 아마 이제 비슷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뭐 그 오에 대한 이유보다도 이제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 징계 절차가 개시가 됐잖아요 오늘요. 그렇다면 홍석준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징계 조치는 다양하게 있는데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문제가 터지고 며칠 동안 계속해서 김남국 의원이 이제 거짓말로 이제 해명을 하면서 국민들의 많은 분노를 사게 되고 또 이제 민주당을 탈당하는 그런 과정에서 결국은 또 그것도 뭐 본인 혼자 했겠습니까? 결국은 이제 지도부하고 이제 교감해서 탈당을 했을 텐데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사안은 그냥 넘어가서는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징계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저는 제명을 해야 된다고 좀 의원직 박탈.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지금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지금 물론 이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 부분은 예를 들면 뭐 넷마블의
마블렉스라든지 이런 것은 내부 어떤 정보를 통해서 취득했다는 그런 상당한 어떤 추론이 가능한 거라든지 특히 또 이런 어떤 많은 돈을 이런 코인에 투자를 하면서도 그런 어떤 투자 방식도 보면 일반 어떤 거래 방식이 아닌 LP 방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식에 의해서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 직무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어떤 윤리적인 어떤 흠결이기 때문에 저는 강하게 징계를 받아야 될 것 같고 특히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동안 어떤 비명계는 물론이고 친명계에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윤리심판원장도 그런 어떤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국회 차원의 징계는요, 제명, 그러니까 의원직을 박탈하는 조치도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출석 정지하는 조치도 있어요. 그것도 뭐 기간적으로 있는데 지금 많은 뭐 제명 이런 얘기가 좀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김남국 의원이 국회 모습을 안 보이잖아요. 지금 뭐 지역에 있다가 최근에는 본인의 지역구 사무소에 나타났다 이 정도만 나오고 국회는 오고 있지 않거든요. 오늘도 본회의가 열리는데 뭐 휴가계를 뭐 당일짜리 하루 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또한 코인에 빠져 법무부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다가도 상임위 회의 도중에도 수천만 원이 넘는 코인을 거래하고 있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김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따박따박 챙겨가며 자명쇼 중입니다. 민주당에 주어진 결단의 순간을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 돼야 되고 정치 개혁 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 회기에 불출석하고 회의에 불출석한 의원들은 세비 삭감하고 징계하고 막말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은 소환과 징계가 될 수 있도록 법이 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지금 영상 뒷부분에 나온 게 김남국 의원이 2020년, 3년 전에 한 말이에요. 이게 사실상 지금 발목이 되고 있고 이걸 안 지키면 또 이거 내로남불이군요. 이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 국회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말은 되게 잘해요. 지금 그 김남국 의원 과거 발언도 결국은 뭐 안 나오면 회의에 참석 안 하고 이러면 그 삭감해야 된다, 세비.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뭐 강제할 방법은 없는 네, 거죠. 무슨 삭감을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삭감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말만 그 향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지. 사실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도 이제 그런 얘기에 믿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지금 저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세비라는 거는 국민들 돈, 국민들이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세금으로 지금 주는 거잖아요. 국회의원들한테. 그러면 저 정도 됐으면은 제가 볼 때는 휴가계를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자진 사퇴계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염치와 그 도리를 안다면요. 그러니까 지금 염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자회견을 자청해야 되거든요. 질문에 답하는 게 일단 우선순위예요. 지금까지 회견은 없었네요. 예,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맹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빨리 지금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자진 사퇴 의사는 없다고 보고 그러면 윤리위에서 지금 저 정도 나갔으니까 한 달 내로 아니면 열흘 내로 빠른 시일 내에 그 징계 결정을 하는 게 맞다. 징계 결정은 당연히 그 국회의원직 내려놓으란 얘기겠죠. 그동안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뭐 이제 제소라고 그러죠. 그래갖고 뭐 논의 안건으로 올라간 의원들의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 뭐 제대로 처리 안 됐다 비판 받는데 지금요 뭔가 여야도 약간 속도를 내려는 듯한, 그리고 아까 윤리특위 위원장도 뭔가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 아마 수위가 높아질걸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으로 꼽히시는 분들 표현이 있죠?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그게 무슨 표현인지 머리에 바로 떠오르실 것 같아요. 개딸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분들의 어떤 정체성 또는 정체를 놓고 약간의 설전처럼 좀 비춰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명이 얘기를 지금부터 영상 속에서 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우리 이 사람 팬입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데를 가지고 나는 여기 뭐 리장을 그만둬라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웃기는 얘기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BTS 아미 보고 아미 그만둬라라고 얘기가 가능해요? 이거는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다 대고 그 사람들 보고 아이고 뭐 이제 나는 이제 리장 안 하겠습니다. 그만두십시오. 그거는 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BTS가 아미 대장이에요? 이장 맡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 BTS 팬덤은 정말 착한 일 많이 하더라고요. 남 공격하기보다는 좋은 얘기를 많이 하려고 그러고 선행을 베풀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 때문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다치거나 공격당하거나 평가절하되거나 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미처럼만 해주신다고 그러면 왜 이장직을 사퇴하라고 그러겠어요? 자, 박원석 전 의원님. 그러니까 개딸들을 BTS 팬클럽이나 아미와 비교하면서 이게 설전을 빚어줬거든요. 이거 개딸과 아미 같은 값이다. 또 본격이다. 이런 주장도 나온 건데 공감하십니까? 뭐 현근택 전 대변인이 한 가지 솔직한 점은 있네요. 이른바 이제 개딸이라는 분들이 민주당의 강성 혹은 열성 지지층이라기보다도 이재명 대표를 추종하는 일종의 팬클럽, 팬덤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를 어쨌든 시인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인정한 거다 지금. 그런 면에서 좀 솔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좀 적절한 비유는 아닌 것 같아요. 이를테면 BTS도 그렇고 이른바 BTS 팬클럽이나 아미도 그렇고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데 이른바 사회의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제 그런 팬덤이고 그런 현상이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자신들과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공격하는 이런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거든요. 때문에 아까 이제 뭐 박영진 의원이 방송에서 나와서 한 것도 아미처럼만 한다면은 왜 그 관계를 절연하라고 이제 왜 이장직 그만두라 그런 소리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할 이유가 없다. 그만큼 지금 저 폐해가 심각한데 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이런저런 문제 제기에 답을 하거나 그걸 어떻게 개선할까? 를 얘기하기보다 아니 이게 무슨 그 스타와 팬덤과 같은 관계인데 이걸 절연하라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아미 소속되신 분들이 약간 왜 우리를 갖고 뭐라 그러세요? 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상황은 좀 그래 보입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한때는 같은 배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무리 봐도 같은 배는 아닙니다. 그 이상 뭔가 험악한 것 같기도 하고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제목입니다. 박지원, 개가. 여기서 말하는 개가는 영어로 보면 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러자 손혜원, 추적. 일단 이것만 봐도 뭔가 험악하네요. 8년 악연, 총선에서 또 충돌하는 건가? 8년 악연인데 내년 총선도 충돌? 이런 전망인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최근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근데 총선 출마와 관련해서 최근에 꺼내놓은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어제 아침으로 저는 확실하게 지금 결국 정치로 나가겠습니다. 자, 제가 그래서 저는 어제부로 현실 정치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걸 제가 할 수밖에 없다. 이건 참 윤석열 정부에서 나를 그렇게 내보라 주는구나. 누가 들어도 총선 나간 것 같죠? 윤석열 정부가 본인을 내몰고 있다. 그래서 나가야 된다. 이건데 이 얘기가 나오면은 사실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윤석열 정부 혹시 대통령실에서 무슨 반응이 있나? 그런데요. 그 반응보다 더 먼저 나온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손혜원 전 의원이 반응을 보였어요. 압수수색을 하고 정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별 추접스러운 핑계를 다 댔다. 박지원 전 원장이 정치에 다시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총선 출마 의지를 보이자 추접스러운 핑계를 댄다고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면서 꼭 목포에 출마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뭐 해드릴게요. 이런 분위기로 얘기를 꺼냅니다. 정말 바라는 것 같지는 않죠.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박지원 전 원장, 손혜원 전 의원 왜 이렇게 험악한 사이가 돼버렸나? 자, 그걸 추정할 수 있는 과거의 목소리, 과거의 모습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
박지원 전 장이 이 손혜원 의원의 이런 반응에 또 다시 반응을 보였어요.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들이 보고 싶어하지 않는 배신의 아이콘인 그런 노회한 정치인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다면 박지원 의원을 상대할 그럴 정치인들이 눈에 띈다면 제가 그분을 돕겠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대꾸할 필요 없을 거예요. 저를 배신의 아이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손 의원이 투기의 아이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저 모양이고 우리 민주당도 이 모양이니까 네. 제가 좀 나라 걱정하는 그런 방송 강연을 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총선으로 나가게끔 만들고 있다. 차를 가해주네요. 아니 제가 손혜원 의원 얘기하는 것까지 답할 이치는 아니고요. 배는 지져도 귀찮은 갑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서로를 향해서 배신의 아이콘, 투기 아이콘, 그리고 추접스럽다라고 반응에 대해서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은 개가 짖어도 귀찮은 간다. 아, 이거 글쎄요. 말은 조용히 나왔지만 굉장히 험악하거든요. 홍석준 네. 의원님. 이러다가 두 분 내년 총선에서 목포에서 어떤 식으로든 격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목포에서 격돌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정치에서 보니까 저렇게 티격태격하는 게 반드시 또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언론에서 이렇게 또 조명을 또 해주시니까. 그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입니까?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해서 또 이렇게 관심을 어떻게 보면 야기를 시켜주니까 반드시 이제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국민들로 봐서는 사실은 좀 짜증나죠. 박지원 전 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압수수색이 나를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로 못한다 하는데 자격 없는 사람을 국정원장 재임 시절에 이제 임명했기 때문에 지금 압수수색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 원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비서실장에 국회의원 4선에 또 장관, 국정원장까지 하신 분이 뭐 압수수색 때문에 뭐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나간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뭐 앞뒤 말이 맞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 박지원 전 원장은 최근에 재판도 있고 수사 대상이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현재 사업적인 관계도 너무너무 지금 이제 복잡하게한데 그렇게 나간다고 하는 것도 사실 참 우스운 것이고 또 손혜원 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투기했던 문제도 있고 또 최근에 또 김남국 의원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떤 그 보호자 어떤 그렇습니다. 역할 자체 안 했습니까? 뭐 내가 당을 만들겠다. 뭐 그러면서 뭐 비례를 주는 것처럼 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두 분 다 국민적 시각에 봐서는 좀 짜증나는 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서로 어떤 뭐 노이즈 마케팅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동안에 속보가 좀 들어왔다 그래요. 지금 자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방금 뭐가 결정이 나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에서 제거했다.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위원장이 아닌 겁니다. 이 얘기가 계속 며칠 전부터 나왔죠. 제가 언제 할 것인가. 근데 드디어 오늘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었죠. 면직안에 대해서 제거를 했다. 그렇다면 방통위원장이 이제 교체가 되게 되는 거네요. 인사 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에 대해서 제거를 했다. 이런 속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추가적인 속보가 들어오면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홍석준 의원님께서 두 분 다 과거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 아니었어요. 자꾸 나타나는 거 이거 국민들한테 좋습니까? 자꾸 질타를 해주셨는데 근데 두 분 티격태격 계속 하고 있거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두 분 다 과거에 이제 새정치 뭐 이 민주연합 그때도 당시에 뭐 친문 비문 막 이런 갈등의 중심했던 분인데 이번에 다시 갈등인데 정치 현실로 갈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김남국 살릴 거다. 뭐 민주당 끝이다. 신당 만들 수도 있다. 다 총선에 대한 강력 의지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럼 민주당은 이 두 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거냐는 거죠.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민주당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두 분 때문에. 민주당은 뭐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임박해서 결국에는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고심을 하겠죠. 공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그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별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하는 거는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그러는구나. 뭐 여기는 그렇게. 본인이 알아서 혼자 알아서 하겠다는 주의니까. 그렇게 하니까 별로 그건 신경을 안 쓸 거고요. 결국은 박지원 원장에 대해서 고민할 건데 왜 그러냐면 박지원 원장을 복당시켜 주신 분이 이재명 대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결국 공천권을 갖고 있으리라고 보여지는 인물이잖아요. 내년 총선에. 그러면 박지원 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방탄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공천을 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 많이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근데 만약에 공천을 민주당에서 못 받게 되면? 아니 그러니까 고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에서. 한다. 과연 그 부분에서 인정하고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죠. 이건 제가 볼 땐 민주당의 결단이 아니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 개인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그 복당도 시켜줬으니까. 그러면 결국 공천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는 거 봐서 내가 공천 줄 생각이 있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그건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입니다. 그럼 나중에 박지원 전 원장이 공천이 돼도 공천이 안 돼도 이게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러면? 아니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이라고 민주당 내에 많은 의원들과 당원들이 보겠죠. 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결정에 대해서 저는 뭐라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소속인 김현정 위원장, 민주당은 이 두 분이 이렇게 뭐 다 나선다고 한 분은 정치 나서겠다고 이거 총선 출마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분은 민주당 끝났다 아니야 당도 만들어서 내가 하련다. 근데 아마 목포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 민주당은 이게 부담입니까? 뭐 신경 안 쓰입니까? 어떤 입장입니까? 글쎄요, 총선이 이제 가까워지긴 한 것 같네요. 지금 목포의 현역 의원 김원 의원이 저 내용 들으면은 바짝 긴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목포의 현역 의원 따로 계신데 지금요. 근데 뭐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김원희 의원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당직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복당했을 때 그런 뭐 언지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닐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40대랑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이라고 하는 40대랑 호남에서 지지세가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명분을 좀 가지고 또 윤석열 정부의 그런 압수수색이라든지 기소라든지 이런 거에 맞서서 싸우겠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출마 선언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이제 뭐 총선에서 공천을 받을 과정까지는 상당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어쨌든 지금 압수수색도 당해 있고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총선 때 되면 이제 공관위도 꾸려져서 자격 심사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다 또 이제 고려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좀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엄격하게 크게 보면 두 분 다 올드보이거든요. 이른바 올드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을 떠난 줄 알았는데 안 떠난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럼 올드보이의 귀환입니까?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저분들이 총선에 공천을 받거나 출마를 한다면 이제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제 본인들의 정치 재개 의사를 밝혔거나 혹은 이제 희망사항을 얘기한 것일 뿐이어서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말하자면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그냥 외면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모른 척해라. 저걸 가지고 당내에서 뭐 왈가왈부한다 그래서 민주당에 득될 것도 없고 어떻게 보면 박지원 원장은 민주당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분이에요. 원로시고 뭐 장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혹은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다르게 기여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출마 의사를 밝히셨어요. 그러나 박지원 원장이 공천을 받고 출마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당에서 지금도 민주당이 세대 교체가 지체돼 있다.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586들 너무 오래 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거기에 저렇게 원로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출마를 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정동연 전 장관, 천정배 전 장관 줄줄이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잠시 지금 화면에 나왔거든요. 그 모습이. 아니 그러면 이제 세대 교체하고는 거리가 먼 정당이 되는 건데 공교롭게도 저분들이 다 호남이에요. 호남 민심이 바라는 게 과연 저런 모습일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외면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비판은 모른 척, 아예 반응이 없는 거다. 뭐 그 말씀인데 그러네요. 지금 이른바 올드보이로 꼽히신 분들인데 다 지금 호남 쪽에서 다시 뭘 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글쎄요. 호남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주제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요. 글쎄요. 어떤 분들은 공감하실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반응이 좀 나오더군요. 내용 보겠습니다. 조국 부녀 행보가 이해 안 되는 노무현 정부 당시 참모 조기숙 교수. 이해가 안 된다. 뭔가 쓴소리 좀 했거든요.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의 이 평가를 좀 내놨는데, 자, 그럼요. 우선 조기숙 교수가 조국 전 장관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자숙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잘못을 부인하거든요. 근데 그런데 이제 총선 군불 떼는 데에도 딱 선을 긋지 않으니까 결국 조국 장관이 출마한다 민주당. 그럼 본인도 저는 당선이 가능할지 좀 의문이지만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다른 지역구에서 다 참패해요. 과연 이런 일을 할까? 저는 아직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혹평이 이런 혹평이네요. 뭐 나오는 건 좋습니다. 나와서 본인이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당은 그냥 망가집니다. 이거잖아요, 지금. 홍석준 의원님. 조 전 장관의 출마 자체가 민주당의 독이라는 걸로 들리네요, 지금요.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조기숙 교수님 말한 게 상당히 일리 있고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대 교수실에는 정말 그 SNS로 많은 진보 측, 일본 또 중도 측의 인기와 각광을 받았지 않습니까? 한때 과거에는 굉장히 주목받고 영향력도 있었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미래 대통령감이다. 진보 측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됐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본인한테 결국은 돌아와서 이제 결국 이제 내로남불의 대표 어떤 대명사가 됐는데 조민 딸하고 지금 현재 북콘서트를 하면서 지금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저는 정상적인 생각을 가진 분이라면은 지금 아내가 정경심 교수가 지금 징역 4년형을 확정받고 지금 현재 수감 중이잖아요. 수감 중인데 과연 저렇게 부녀가 저렇게 하는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가능할까? 일단은 진짜 의문스럽습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을 정말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셔서 왜 그런다고 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뭐 본인의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이런 걸 합리화하고 또 뭐 총선이 됐던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재기의 어떻게 보면 발판을 마련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이라 보입니다.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기숙 교수도 말씀했지만 지금 현재 조국 그 전 장관도 지금 1심에서 일단 유죄를 확정받아서 지금 계속 재판 중인데 사실은 그런 데 대해서 좀 자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특히 또 최근에는 자기 딸 조민을 봐서 조민이 이제 그 의전원에 입학한 것 때문에 피해를 본 학생은 없다. 뭐 자기 딸 때문에 떨어진 학생 없다 이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의 어떤 공분을 지금 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공천을 받게 된다면 지금 뭐 벌써부터 뭐 서울 뭐 관악구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도 있지만 과연 됐을 때 혹시 본인은 많은 어떤 지지 그룹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은 다른 지역에서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은 조국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조국의 어떤 늪에 계속 헤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민주당의 정치적 지형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장,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얘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 관련 질문을 간혹 받거든요, 요즘에요. 뭐 옛날보다 덜하지만. 근데 한 번도 저 안 나갑니다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나오거든요, 이 얘기가. 혹시 그 얘기가 궁금한데 왜 그 얘기를 안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조기숙 교수의 요 진단. 조국 전 장관이 만약에 출마하면 민주당은 참패할 것이다. 이거에 공감하시는지요?
사적인 자리에서는 예. 총선 출마를 안 할 거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대요. 근데 북콘서트에서는 왜 안 합니까? 그 얘기를. NCND인가요? 전략적 모호함인가요? 하여튼 그 본인이 총선 출마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도 지금 재판 중이라서 그렇죠. 현실적으로 공천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재판이 1심 끝나고 2심 진행 중이잖아요. 예. 예. 다만 이제 지금 벌써 4년 됐지 않습니까? 그게. 예. 조국 전 장관 하면은 딱 우리가 이제 떠오르는 것이 당시에 이제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강하게 추동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하고 세게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됐고 첫 수사의 시작은 사모펀드 건이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 기소도 못했고 별건으로 된 입시 비리 건들이 이제 국민들의 이제 영리인 공정과 상식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이제 온 가족이 소위 뭐 멸문지화 당하다시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 검찰 개혁에 지지하는 그 견고한 지지층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조국 전 장관이 정치에 복귀하는 것도 바랄 수도 있고 또 그걸 의식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까지는 않아 보이고 이제 4년 정도 지났으니까 일상으로 좀 복귀하고 싶어하는 차원에서의 저는 뭐 이런 그 행보들이라고 저는 그 정도의 의미 부여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조국 전 장관이 예를 들어서 총선에 출마한다 하더라도 견고한 지지층 반대쪽에 또 그만큼의 반대 또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반감을 갖고 있는 유권자분들. 예, 그리고 또 이제 중도층도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대선에서 패배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의 문제가. 그래서 중도층이라든지 반대측의 결집 또한 또 이렇게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면 출마가 저희 민주당한테는 득이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본인도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인 내용도 있고 실제로 출마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북콘서트를 전국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곳곳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계속 잡혀 있다 그러는데 그럼 이런 질문 자꾸 나오거든요. 그때 저는 총선에 관심이 없고요. 출마를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이 주제가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얘기가 안 나와요. 한동훈 장관도 대답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도 총선설 계속 나오고 있는 마찬가지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요. 조기석 교수가 이번에는요. 조국 전 장관의 딸과 관련돼서도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그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가족을 그것도 자기 입시 때문에 감옥에 보낸 거잖아요, 어머니를. 그러고서 나는 내 일상을 행복하게 즐기겠다 하면은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철이 없는 사람이 있나.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참 정치 문제가 아닌데 정치화가 되고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뭔가 방향성을 크게 잡는다기보다는 좀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안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2의 약간 자아 실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두 가지 영상이 연속해서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본인을 위해서 뭔가를 일을 꾸몄다가 수감이 된 엄마가 있다. 딸은 자아 실현을 한다. 자꾸 공개되고 노출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보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 그다음에 그 딸 조민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엄마는 아무튼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저 부녀지간에서 나와가지고 계속 전국을 돌면서 웃으면서 팬미팅을 하고 그다음에 딸은 막 그 예쁜 옷 입고 나왔고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이런 게 보면 일단 불편하잖아요. 이거 뭐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점을 조기숙 교수가 딱 집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왜 불편한지를. 아니 본인 문제로 인해서 입시 문제로 인해서 엄마가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어떻게 나와서 웃으면서 저렇게 하냐. 저건 너무 철없는 거 아니냐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할 수 있다. 그 지점을 딱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조기숙 교수, 조기숙 전 비서관이 그 지점을 딱 짚은 네, 거다. 불편함. 우리는 다 불편하다라고 표현하는데 왜 불편한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나오고 싶어 해요. 전 나올 거라고 봐요. 선거에 나오고 싶어 네, 한다고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본인이 안 되면 조민이라도 내보낼 생각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이재명 대표를 보고 그런 생각이 더 굳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그 수많은 범죄 혐의
앞으로 이제 줄줄이 수사받고 또 재판을 계속 받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배지 다니까 지금 다 꼭 구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보고 내가 구속이 안 되려면 나는 반드시 금배지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조국 전 장관이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반드시 나올 것 같다. 다른 분들은 몇 분은 글쎄요. 나올까요? 아닐 것 같은데 아까 김현정 위원장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분석인데 자 일단 조국 분열 늘 뭔가 얘기했고 뭐가 나오고 그래요. 그럼 또 그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오늘 좀 짧게 소개해드렸는데 다음 내용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 책방 차린 지 꽤 됐거든요. 한 달 정도 더 지났는데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평상 책방 판매량 1위 책이 뭐 최근에 좀 알려졌죠. 설명도 나왔는데 책 읽는 사람 문재인의 독서노트. 이거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인데 이게 제일 많이 팔렸대요 거기서. 그러니까 본인 책방에 본인 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평산 책방인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까지 알려지고 있어요. 자, 이 책방과 관련된 영상도 따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보시죠. 너무 잘 오늘 그 101주년이기도 한데 또 특별히 또 책방 응원하는 의미로 책방으로 이렇게 또 방문해 주셔서 아니 그 책방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뒤에 이거 찍으시죠. 이거 뒤에. 오늘 첫 번째로 박원석 전 의원님, 네. 이 평산 책방 갖고 참 얘기가 많고요. 여기에 뭐 책이 누가 어떤 책이 한 달 만에 2만 권 넘게 팔렸다고 그러죠. 굉장히 사실 요즘 책방에 이렇게 책 팔린다는 거는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쓴 책이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잖아요. 이것까지 알려줬고 그리고요 최근에 이 책방에 이낙연 전 대표의 책이 입고가 됐는데 그러자 정치권의 반응이 뭐냐면요. 아니 왜 이재명 대표 책은 거기 없습니까? 뭐 없다 그래요 거기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혹시요 이 책방이요. 사실 민주당 굉장히 힘들거든요. 민주당 내 또 다른 갈등의 진원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지금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거기 진열되어 있는 책이 뭐냐에 따라서도 정치적 해석이 붙고 또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 그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이런저런 정치적 해석이 붙는데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전직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책방 차린다는 거는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게다가 거 이제 아닙니까? 뭐 퇴임하신 지 아주 오래된 전직 대통령이 아니고 바로 직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동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저런 정치적 해석이 붙을 수밖에 없죠. 저는 뭐 그걸 감수하고 하시는 일이라고 봐요. 그러나 또 전직 대통령 중에 온전히 퇴임 이후에 삶을 제대로 산 전직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전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현실 정치로 전 대통령을 불러내는 게 정치권의 좋은 문화나 좋은 유산은 아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해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지만 또 지나친 어떤 정치 공세나 또 지나친 정치적 해석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민주당 내부에 새로운 구심점이 되지 않겠냐.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흔들리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친명 있었거든요. 비명 간에 이런저런 갈등도 있고. 근데 저는 그거야말로 정말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전직 대통령 사저 근처에 연 책방이 어떻게 당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람직하지도 않고 문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당내 정치를 별로 안 하셨어요. 당내 이런저런 갈등이나 대통령이 나서 교통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방치하셨는데 문 대통령 스타일에도 좀 별로 안 맞다고 보고 그런저런 관측들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좀 잦아들고 시간이 지나면 애초 저 책방을 연 취지 그대로 저 책방은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책이 이렇게 여기서 많이 팔린다. 혹시 이재명 대표가 좀 불편할까요? 당연히 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인보다 언론의 관심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있는 거 최근에 아니겠습니까? 검색량이 이재명 대표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검색량이 더 많다, 막 이런 보도도 있어요. 예, 굉장히 이제 현 대표로 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지금은 또 친명 비명 간에 또 갈수록 좀 첨예한 이런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어떤 행보가 결국은 친명 세력이 어떻게 보면 어떤 구심점, 결집의 어떻게 보면 어떤 구심점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말 전직 대통령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큰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행보를 보면은 자꾸 좀 이상한 게, 본인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퇴임하고 난 다음에도 SNS라든지 하다가 지금 급기야 지금 책방을 열었습니다. 저 책방도 그 자원봉사를 하지만 결국은 이제 열정페이 때문에 많은 또 논란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또 저 책방의 판매 1위가 압도적인 1위가 본인이 쓴 노트다. 그럼 본인이 책을 어떻게 보면 좀 강매하기 위해서 책방을 열었나, 이런 좀 오해도 받기 그리고 이 쉽고. 질만이 발효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책, 근데 이 책은요, 이 책방에서만 판답니다. 이 책은 지금. 그러니까 보통,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보통 책방에는 세워져 있는 것보다는 눕혀져 있는 게 더 가치가 있습니다. 아, 제목이 잘 보이니까? 예, 제목이 잘 보이니까 보통 이제 그 저자의 네임밸류가 있으면은 꼽아 놓는, 세워진 게 아니라 눕혀 놓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에다 놓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세운 것보다 눕힌 게 더 가치가 있는 게 이제 소위 말해서 서점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저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책은 액세서리고 오로지 문재인 대통령의 책을 판매하기 위한 책방이 아닌가, 그런 저는 충분히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제가 듣기로는 또 민주당의 많은 당협에서 이 책방에 가자고 뭐 반강제적으로 뭐 사람을 동원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어쨌든 저런 어떤 모습이 전직 대통령의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런 좀 의문은 듭니다. 아무튼 화제의 중심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거리를 남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보는 시각이 또 여기서 갈라지기도 하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가겠는데요. 무슨 압수수색이 오늘 이루어진 내용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와 관련한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나오네요. 개인정보 유출 압수수색에 한동훈, 그냥 넘어가면 당연, 뭡니까 이게? 그냥 넘어가면 당연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요 내용, 압수수색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럼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요 상관에서 한 예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회 출석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인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경찰에서 수사한다는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요. 누군가를 억지로 해코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나 수십 년간의 주소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담겨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고 그리고 악용하는 것이 드러나는데도 그냥 넘어가면 다른 국민들께도 이런 일이 있어도 당연한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이죠. 제가 경찰에서 사실을 잘 밝혀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안이요. 지난해 한동훈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자료가 제출되잖아요. 국회에 제출되는데 상세한 자료들이 넘어가죠. 본인과 개인정보 같은 관련된 정보 나오는데. 근데 이 정보가요, 유출이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신상과 관련된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고 압수수색을 오늘 벌였는데, 국회도 오늘 압수수색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내용이 또 보도 형태로 기자에게 흘러갔다. 그래서 오늘 언론사 쪽에서도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고, 그 기자 개인의 핸드폰도 압수되고 그랬다고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그냥 넘어가면 국민들께도 이런 일 당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엄하게 다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오늘 국회에서 한 겁니다. 자, 이 얘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우선 김현정 위원장과 정비용 전 최고위원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이 상황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수사권의 남용을 넘어서 이거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그 국무위원이고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수많은 그 인사청문회가 있었지만 그 인사청문회는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청문도 하는 거고, 그거 관련돼서 그 자료를 가지고 보도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해서 이렇게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알 권리나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이 기자가 그 과거에 그 바이든 날리면 그걸 보도했던 기자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도했던 기자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 기자라서 또 그냥 그 전에도 그런 그 기사 이후에 MBC를 전용기 탑승도 불허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언론 보복에 대한 비판도 있었는데 이것도 또 그거와 또 연관되기도 하고 또 수사를 하는데 기자의 개인 핸드폰과 자택뿐만 아니라 국회 사무처 그리고 MBC의 뉴스룸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성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니까 그 뉴스룸에는 관련된 자료들도 하나도 없어서 그냥 뭐 저기 압수수색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로도 나왔지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이게 KBS, MBC 등 공영방송에 대한 그 이사들에 대한 임명 권한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방통위에서. 그렇게 그런데 아직 그 재판 결과도 나오지도 않은 그런 의혹만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 독립된 기구인 방통위원장의 면직을 제거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언론 장악의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 이게 참 여러 가지 사안이 섞여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사안? 일단은 그 민주당이 검찰 개혁한다고 하면서 수사권을 뺏어가지고 경찰에 줬잖아요. 근데 지금 뭐 수사력 과잉이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죠. 경찰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경찰이 하고 있는 경찰이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지금 이거는? 이거는 민주당이 자초한 거예요. 경찰에게 지금 수사권을 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은 게 아니에요. 처음에 고발한 게 아니에요. 이거 고발한 사람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의원이 있는데 자기 문제로 인해서 무슨 하여튼 자료를 받았는데 그게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가 잔뜩 들어있는 뭔가 서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의원이 문제를 삼은 거군요. 그래서 그 구의원이 문제 삼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거지. 시작점은 거기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 장관이 문제 삼은 거 아니고 한동훈 장관은 이걸 몰랐을 거예요. 자기 개인정보가 담아있는 그런 것들이 밖에서 어떻게 유통되는지 본인이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사를 들어갔겠죠. 경찰이. 고발이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를 했는데 지금 그 MBC 기자라든지 이런 다 혐의가 있으니까 경찰이 압수수색 한다고 했겠죠.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검찰이 합니다. 그러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법원 판사가 발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지금 단계별로 거쳐갖고 법원 판사가 사인해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경찰이.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갖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과잉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거라고 봐요. 우리 모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의 그 개인적인 예민한 정보가 밖으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모르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해코지 당할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거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걸 알 권리로 우리가 처벌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요. 한동훈 장관은 그걸 얘기한 거예요. 누구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이거 처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원칙적인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김현정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거 경찰이 했어요. 수사권 독립된 경찰이 한 건데 왜 여기 검찰 출신 한동훈 장관 보고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과연 그 국민들이 그게 경찰이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했다고 생각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관련된 공공지구권도 그 경찰에서 지금 무혐의 처리하고 불송치 결정해 버렸거든요. 근데 그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때 초청받아가 의혹을 제기했던 그 경찰을 바꾸지도 않고 그냥 그 경찰이 수사를 해갖고 그렇게 처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일반적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개인정보와 관련된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필요한 자료를 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평범한 일반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발언한 것처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보면 수사 가이드라인까지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거는 나의 신상과 관련된 거니까 그냥 그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 얼마나 더 멋져 보입니까? 정미경 최고위원.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는데 이거 가이드라인 준 거 아닙니까? 수사하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시던데.
아니 지금 그 검수완박 법안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경찰이 지금 무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 지도를 받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과거에 부동산 매매가 있었는데 그 부동산의 그 매매 당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동훈 장관하고 거래했던 그 상대방이요. 그 상대방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이상한 문제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야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냥 참고 넘어가. 이렇게 할 일은 아니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냥 한동훈 장관 개인의 문제로 끝난 거라면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가 맞을 수도 있어요.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미 이게 제3자에게 위험이 넘어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석 의원님 좀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죠. 어쨌든 법 집행을 총괄하는 실세 장관의 눈치를 경찰이 보지 않는다. 이렇게 믿기가 좀 어렵고요. 한동훈 장관 개인 문제와 관련된 압수수색이 이번에 벌써 몇 번째입니까? 과거에 뭐 미행했다, 뭐 개인 주거 침입했다, 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했다. 여러 차례. 근데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이 정권의 실세 장관을 위해서 과연 저렇게까지 기능해야 되는가라는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점에 있어서 법 집행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한동훈 장관도 자제해야 돼요. 본인 문제에 대해서 억울한 점도 있고 민주사회에서 누구나 저렇게 개인정보가 함부로 유출되면 안 된다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스스로 자제하는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제는 없고 반면에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대통령과 대통령 일가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자제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문제의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석주 의원님, 여기까지 박원석 의원님은 한동훈 장관 좀 자제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원순 의원 말씀이 사실은 상당히 또 합리적이시죠. 그런데 또 보면 지금 민주당이나 일부 좌파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혹은 또 김건희 여사 특히 또 한동훈 장관을 둘러싼 이런 각종 어떤 공격이 사실은 상식적이지 않은 공격들이 사실 너무 많죠. 사실은 한동훈 장관만으로 청담동 바라든지 또 자택에서 그 언론이 와서 강제적으로 취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옛날 같으면 감히 상상할 수도 있었겠습니까? 이런 어떤 공격을 많이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장관을 떠나서 어떤 일반 어떤 개인의 좀 방어권 차원에서도 어쩔 수 없는 면이 저는 많다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 뭐 일부는 됐고요. 일부는 뭐 시도만 됐다가 또 안 되기도 하고요. 글쎄요. 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더 기다려 보고요. 다음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갈수록 태산이라고 할까요? 자꾸 늘어납니다. 뭐가 숫자가요. 이 내용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특혜 의혹으로 발칵했죠? 정치권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요, 뒤늦은 선관위원장의 반응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동안 참 말이 많았어요. 자, 그럼요. 오늘 노태학 선관위원장, 뭐 이거 관련된 어떤 회의가 좀 있었는데 그때 기자들과 만나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선관위에서 고발하신다는 보도가 좀 전에 나왔는데 그거는 때문에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제 기본 입장은 하여튼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이 원할 때까지 그런 방안을 고민하고 국민 또 실망시켜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믿어주시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약간 뭐 송구하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뭐 조사해보겠다 이런 거죠. 근데요. 이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뭐 전현직군요 관련돼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요, 뭐 한두 명 나오다가 이제 6명 정도였어요. 6명 정도. 여기 보면 고위직들이에요. 사무차장, 전 사무총장 뭐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부에서. 근데 이렇게 나왔다가 처음에는 신고 의무가 있어요. 뭐 4촌 이내 이런 게 만약에 요 조직에 다시 들어가게 되면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를 다 안 했어요. 이유는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는 얘기도 나왔어요. 일단 이게 논란이죠. 근데요, 오늘이요, 보니까 더 있었어요. 자녀 특혜 채용 조사 조금 더 해봤는데 4급, 5급 직원, 그러니까 이제 중간급 직원들도 역시 자녀들이 채용돼 있다. 5건 추가됩니다. 그래서 6건, 5건, 11건.
근데요, 일단 그냥 초기 조사한 게 이 정도인 겁니다. 그러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수조사 안 했거든요, 아직. 박원석 전 의원님과 홍석준 의원님께 일단 이 상태를 전제하겠습니다. 이 상태. 이쯤 되면 이 문제는 어떻게 매듭을 줘야 됩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 일단 선관위가 만들어진 이래 최대 위기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예. 아마 전수조사를 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날 아마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선관위는 이게 이제 합의제 기구고 위원장이 상근을 하지 않습니다. 대법관이 겸직을 하고 사실상 선관위의 전권은 이 사무처와 사무총장이 행사를 하는데 그럼 사실상 최고위직은 사무총장이 그렇습니다. 역할을 그렇다 보니까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감시, 감찰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게 헌법기구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은 채로 수십 년간 여러 가지 부조리가 누적되어 온 것 같아요. 물론 이 문제가 그러면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의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관리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냐. 그건 아니지만 내부가 저렇게 엉망진창이라면 예. 과연 선거들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냐. 국민들 이런 걱정을 의문으로 연결될 수밖에 안 할 수가 없죠.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전수조사 해야 되고 차제에 감사원의 특별감사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선관위원장한테 사퇴하라는 요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예. 사실은 선관위원장 연 내막을 잘 몰랐을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총책임자이기 때문에 예. 본인이 관여하지 않고 상근하지 않지만 어쨌든 선관위원장으로서는 저런 사퇴 요구를 받는 거에 대해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 규정된 기관이에요. 그래서 독립기관이라고 하고 헌법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상을 높게 주죠. 그리고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많은 경우에 어떤 예외를 받아요. 근데 이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자 많은 분들이 얼마 전 선거 때 무슨 소쿠리 투표용지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걸 또 떠올리시게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은 네. 지금 이 사태 이거 어떻게 최종 매듭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중앙선관위 문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중대한 도전이고 위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선관위는 헌법에서 정한 5대 헌법기관입니다. 예. 입법, 사법, 행정과 더불어서 헌법재판소 그리고 선관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선관위 격이 높은 것은 1963년 헌법 제정 이래로 이제 헌법기관으로 됐는데 그만큼 선거 관리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잘하라는 그런 누구의 의미죠. 간섭도 받지 말고 공정하고 엄격하게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 보면은 선관위가 이상하게 행동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면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보면은 소쿠리 선거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게 예를 들면 이제 현수막 달 때도 사실은 일일이 이제 선관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예. 지난번 때는 내로남불이라는 어떤 현수막을 달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불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안 된다. 예, 사실 내로남불은 사실 거의 보통 명사인데 그것이 이제 곧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국정원에서도 했다시피 북한에서 계속 해킹을 하겠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조사 감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못 하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느냐? 예. 결국은 이런 채용했던 비리, 인적 관리 비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 국정 감사에서 계속 저희 당 의원들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하니까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같은 경력직을 같은 급수로 했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번에 문제가 된 사람들 보면 지방직 예를 들면 8급에서 예. 선관위 8급으로 왔는데 그런데 선관위로 오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감사도 안 받죠. 일도 많이 없죠. 성진도 빠르죠.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이라든지 다른 부처 공무원들이 선관위로 굉장히 오고 싶어합니다. 선호하는 곳이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선호하는 곳이다. 그런 어떤 선망의 어떤 헌법 기관의 채용에 있어서 저런 식으로 굉장히 문제가 부정부패가 많았던 그런 인사관리 시스템이 예. 결국은 이런 선관위 많은 문제점을 이렇게 만들어냈다. 그리고 지금 선관위에서 지금 선관위원장이 그 상근은 아니다 하지만 결국은 최종적인 책임자로 예. 중요한 결정을 다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노태학 지금 현재 위원장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이 차제에 어떻게 선관위를 좀 제대로 조직을 할 것인가는 여야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의혹 제기가 강하게 됐는데 너무 이상한 모습이 보인 거죠. 근데 뭐 수사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게요 그냥 간단하게 끝날 문제 같지는 않고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자, 일단 요 상황이 나왔고요. 제가 김현장 위원장과 정비원 전 최고위원께 각각 먼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은요, 김현장 위원장, 민주당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선관위원장이 사퇴하는 걸 좀 반대하고 있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노태학 위원장이 임명된 게 작년 5월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에 대해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나라는 식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실제로 이 채용 비리가 벌어진 것은 작년 초부터 해서 그 이전의 얘기거든요. 노태학 위원장이 그 자리에 가기 전이다. 예, 임명되기 전인데, 아마도 노태학 위원장이 김명수 대법관이 추천한 그 대법관이라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의 정치적 공세로 비춰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것이고, 같은 논리라면 지난번 이태호 참사 때 159명 도로 한복판 걷다가 참사로 한 그런 상황에 대한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그렇게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얘기했지만 전혀 그런 거 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아까 두 분이 다 말씀하셨는데, 중앙선관위가 대법관이지 겸직을 하고 있고 상근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좀 상근직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5대 헌법기관 중에 하나인데, 근데 개헌의 문제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5.18 정신헌법조문에 넣자라는 그 개헌 우리 제안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랑 같이 오고 또 그 개헌 지난 총선에 맞춰서 개헌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이 선관위원장 사퇴권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아니 뭐 당연히 사퇴해야 하는 거죠. 이 지경까지 왔으면요. 왜냐하면 선관위는 그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지점을 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자녀 특혜 채용 부분이요. 지금 나와 있는 얘가 전부 다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전수조사를 해보면 저는 그게 더 드러날 거라고 봐요. 그러면 그 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든지 아니면 뭐 한두 명에 그쳐서 눈에 띄지 않았든지 했겠죠. 일단 예를 들면 뭐냐면 처음에 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해친 분이 누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왜냐하면 조혜주라는 인물을 기억하시죠. 그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캠프에 있었던 인사를 논란이 계속 됐었죠. 선관위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 임명하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십니다. 그러면 이미 독립성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임명된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이 친문 성향의 사람이라는 거는 그냥 예측이 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이거는 그냥 부패가 아니에요. 지금 저 직원들을 많이 채용한다는 거는 결국 뭐냐면 그 선관위 내부에 친문 성향의 그 직원들과 그 자녀들을 혹시라도 더 이게 들어가서 채용한 것이 아닌지, 그러면 이건 독립성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어떤 그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마 수사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어떤 정확한 그림이 일단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요. 마지막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라 밖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내용 보시죠. 이게 뭡니까? 21세기 술탄의 탄생. 술탄은 무슨 이거 대적할 만한 표현이 뭐 짜르 아니면 황제 뭐 이런 수준이잖아요. 주로 이제 이게 중동 지역에서 쓰는 황제급의 표현인데 30년 종신 집권의 길을 텄다. 이분.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자, 그럼요. 우선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등장을 합니다. 보시죠. Yaptığı tercihle önümüzdeki 5 yıl boyunca ülkeyi yönetme sorumluluğunu bir kez daha bize tevdi eden milletimizin her bir ferdine teşekkür ediyorum. Sayın Recep Tayyip Erdoğan'ın %52.14, Sayın Kemal Kılıçdaroğlu'nun 47.86 oy aldığı görülmüştür.
이어서 5리터짜리 해바라기 씨유가 2019년에는 30에서 35리라 사이, 2020년에는 60리라. 근데 요즘에 식도를 가보게 되면 거의 뭐 120리라, 150리라 이렇게까지 가니까 거의 2019년에 대비해서는 3-4배 가량 뛰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터키의 3대 도시라고 하는 이스탄불, 앙카라, 그다음에 이즈미르 이런 주요 도시들 그 야권 주자가 우세하게 득표를 했고요. 종교적인 그 지지 기반층이 굉장히 탄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결선 투표까지 가고 막 그랬었죠? 근데 여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에르도안 대통령 원래는 옛날 총리였어요. 2003년부터 2014년에 총리였는데 총리를 3년인 3번 했어요. 더 이상 총리가 안 돼요. 근데 그때 갑자기 막 개헌을 하고 헌법을 몇 차례 바꿉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아무튼 2번 해요. 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뀌고 나서 대통령이 또 돼요. 이번에 3번째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 이 헌법의 특징이 대통령이 마음먹으면 중간에 대선을 더 칠 수가 있어요. 당선되면 임기가 또 새롭게 시작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2028년 되고 30년까지도 할 수 있다. 그 이후에 또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미경 전 최고위원님. 이거를 무슨 비결이라고 할까요? 아니 보면 여기 화면 다음 거 좀 하나 볼까요? 이것 좀 봐주세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이 투표소 관련된 얘기가 있는데 그 화면 좀 불러주세요. 여기 보면 투표소에서 성금을 살포했대요. 막 나눠줘요, 돈을. 투표하시는 분들한테. 자, 정미경 최고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대선은. 여기 선관위가 전혀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관위가 있나요? 여기는? 이 선관위는 어디 갔어요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이게 민주주의 맞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생각나지 않으세요? 중국이 아닌데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총리 3번, 대통령 3번째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시진핑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서방 국가들이 진짜 민주주의 국가들이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럴만 하고요. 여기 지금 터키는 나토에 가입된 국가 아닙니까? 나토에 가입된 국가인데 나토에 가입된 국가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다 의심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다고 하니까 과연 나토 회원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지금 상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재미난 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게 마음 먹으면 종신으로 갈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요. 30년입니다. 통치 기간이. 지금 25년인데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홍석준 의원님. 지금 보면은 서방 국가에서는 굉장히 막 고민하는 것 같고요. 러시아는 또 좋아한다 그래요. 지금 이 당선을 놓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지금 서방의 서구의 일반 어떤 민주주의 입장에 봐서는 상당히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문화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슬람 국가 중에 지금 서구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제 튀르키예는 오스만 제국이 이제 무너지면서 국부였던 아타투르크 케말 파샤에서 이제 터키 민주주의를 이제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서방 민주주의를 이제 채택하게 됐는데 사실 에르도안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이슬람주의 그리고 신 오스만 제국주의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술탄이라는 표현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어떤 장기 집권 내지는 또 팽창적인 어떤 정책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관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그 가지엔테프 이제 그 대지진할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구조단도 파견했지 않습니까? 뭐 등등등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관계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에르도안이 장기 집권해서 그렇게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보다는 오스만 어떤 주의, 신오스만주의 이슬람이 강화된다면 조금은 우리나라의 관계도 조금 뭐 서먹해질 가능성도 일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터키도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요. 근데 선심성 공약 뭐 이런 거 전기요금 뭐 면제 그다음에 현금 살포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주의를 강조한다. 여기 쿠르드족하고 좀 문제가 있는데 약간 쿠르드족을 약간 적으로 돌리는 듯 하면서 민족주의를 하면서 자극을 하죠. 그래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가 결합돼서 이런 걸 선거로 쓴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유럽이 사실은 굉장히 지대한 관심 그리고 걱정 속에 이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를 3번 했는데 그냥 끝난 게 아니고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대통령도 이번에 3번째랍니다. 근데 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능이 있다. 이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글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냥 국가의 특징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약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다양한 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